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었고요. 1989년 가자 지역의 무슬림 행제단을 지도했던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좀 다른 조직이었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 조직이었습니다. 트럼프에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또한 이스라엘과 이란이 확전되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플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R&D 센터라든지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벤처 투자자들이 이스라엘 IT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텔아비브를 중심으로 한 IT 산업 그 지역을 실리콘 와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안성훈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구는 총 966만 명인데요. 2022년 기준이고 유대인은 74%인 711만 명, 그리고 아랍인들은 한 200만 명, 21%입니다. 그리고 기타 51만 명 정도 되고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리고 국회라는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크네셋이 있고요. 단원제이고 총 의석수는 120석입니다. 그리고 임기는 4년이고요.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아랍어도 특수로 사용되고요. 영어라든지 러시아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 가실 때는 영어만이라도 충분하시면 이스라엘에서 생활하시는데 그리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좀 보자면 국내 총생산량이 GDP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기준 약 한 5천억 달러 되고요. 1인당 GDP는 4만 2천 달러입니다. 상당히 높죠, 그죠?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에도 거의 독일과 비등한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수도는 지금 이스라엘법에 따르면 예루살렘이고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기 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 IT 강대국이죠, 그죠? 상당히 이스라엘에서는 IT 산업이 국가 핵심 산업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IT 관련 산업이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이스라엘 경제부 산하에서 정부 혁신청이라는 그 기관을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IT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스타트업 국가로 미국 다음으로 선호되는 투자 대상국이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플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R&D 센터라든지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벤처 투자자들이 이스라엘 IT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텔아비브를 중심으로 한 IT 산업 그 지역을 실리콘 와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스라엘 경제를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국방비가 과다 지출하게 돼가지고 국가 전체 경제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산업 생산품이 국내에서 생산된 것보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계시장 의존도가 강해가지고 세계 경제의 부침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경제 발전과 경제 성공을 이룬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생 국가이고요. 이민자들이 만든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상당히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을 하나의 국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 사회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 교육이라든지 특히 이스라엘 군대가 다양하고 다인종된 이스라엘 국민들을 통합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군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이스라엘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시민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은 상당히 민주화된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왜 강한지 하면 보통 학자들이 TV에 나오는 학자들이 이스라엘 군사력을 이야기하고
미국의 군사 지원을 하지만 이스라엘 군이 강력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 문화가 상당히 민주적인 군대 문화가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것이고요. 이스라엘 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총기 사고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놀라운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보고된 바로는 제가 알기로는 2차례 있었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경미한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군대 문화는 상당히 민주적이고 민주화된 군대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시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왜 강국인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 시찰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허접한 군대를 처음 봤다는 겁니다. 느슨하고 장난스럽고 그러나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군의 강력한 민주적인 정통과 국가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이란의 싸움에 있어서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군에 대한 강력한 신임은 바로 이스라엘 군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함께 민주적인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는 그 신뢰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스라엘 군에 대해서 신뢰도가 가장 높습니다. 나타냐 총리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 그렇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나타냐 총리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나타냐의 가장 비판된 주장은 사법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훼손이라든지 서한 지구의 정착촌 건설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우향화를 통한 국제적 사회에 있어서 이스라엘 고립에 대한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냐는 1996년 그리고 2009년에 두 차례를 거친 총 17년, 18년에 가까운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냐가 특히 2009년부터 해가지고 그 13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는데 이것을 보통 나타냐 체제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나타냐는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치적을 만들어냅니다. 그 치적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가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이스라엘 1인당 GDP는 3만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같은 수준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2024년은 4만 2천 달러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2011년에 이스라엘에서 민주화 바람이 불 때 나타냐는 재벌 개혁법을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재벌 해체법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 민주화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나타냐가 높이 추적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안보 정책입니다. 물론 작년에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이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안보가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이란에 대해서 성공적인 안보 정책을 수행했고요. 특히 2011년부터 중동이라든지 아랍 국가에 대한 대대적인 내전이 발발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리비아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예멘에서 내전이 발발합니다. 중동은 상당히 힘든 시기였고요. 전쟁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중동의 이런 대혼란기를 버텨냅니다. 그 버텨내는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가 바로 나타냐입니다. 나타냐에 대한 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나타냐가 우파 정당에서 가장 인정을 받는 게 바로 정착촌을 중심으로 한 땅을 중심으로 한 정치 아젠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2009년부터 2024년 동안 리쿠드당이 장기 집권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물론 나타냐 총리에 대한 비판도 있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 우리가 나타냐에 대한 총리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은 상당히 이스라엘 정체를 보는데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타냐가 장기 집권을 하는 이유가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국민들이 기본적인 신뢰도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위기 순간에 나타냐만큼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타냐의 지지도가 거의 50% 육박하거든요. 물론 개인 비리가 있어요. 근데 개인 비리를 봤을 때는 그런 조직적인 비리는 아니에요. 개인 비리예요. 물건 받고 기업적 범죄가 아니고 좀 더 개인적인 선물 받은 거거든요. 나타냐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 일으킨다는 것은 상당히 단편적인 시각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엄청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그 위기를
자기의 인기 영합이라든지 자기 당의 뭘 하기 위해서 절대 이용하지 않아요. 모든 국민들을 합의를 했고, 그리고 특히 나타냐는 2011년도 IS 발발 후 시리아 내전, 시리아는 바로 이스라엘 붙어있거든요. 시리아 내전 발발하고 막 폭탄 날아와도 그때 거의 10년 동안 나타냐는 그걸 다 견뎌내요. 더 놀라운 건 아브라함 협정을 만들어내버리죠. 그죠? 걸프 국가들, 아랍 국가들하고 평화협정을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트럼프하고 같이. 어떤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가 해내지 못한 걸 나타냐는 안보도 가져오고 평화도 가져오고 경제도 가져온다는 거예요. 나타냐는 35%라는 시멘트층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타냐는 증명된 정치인이고, 그런데 독재자이고 개인 비리가 많고 자기 안나에 하는데 그건 상당히 위험한 시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이슬람 무장단체와 고강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기원을 보자면 하마스는 이집트에 있는 이슬람주의 사회단체인 무슬림 형제단에서 기원을 시작합니다. 1930년, 40년 들어서 이집트에 있는 무슬림 형제단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 무슬림 형제단 가자 지부를 설치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조직의 역할을 하다가 1989년 제2차 팔레스타인 민중봉기가 발발합니다. 이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하마스였습니다. 1989년 가자 지역의 무슬림 형제단을 지도했던 아메드 야신이 가자 지역의 무슬림 형제단 운동을 하마스라는 상당히 급진적인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하마스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와 가장 대칭점이 있던 야세르 아라파트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해외에 있었던 조직이었습니다.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 있는 민중봉기에 대해서 커다란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도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는 1989년 제1차 인티파다를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조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게 2006년도에 팔레스타인에서 자치정부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때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의 가장 대칭적인 조직이었던 파타를 물리치고 총 132석 중 73석을 차지하는 제1당이 됩니다. 여기서는 상당히 놀라운 성공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테러 단체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2007년도에 가자 지역에서 파타와 하마스 간의 내전 상황이 발발합니다. 이 내전에서 하마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가자 지역은 하마스가 관리하고 있고 서한 지역은 파타가 통치하는 이원 체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좀 다른 조직이었습니다. 하마스는 수니파 무장 조직이었다면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 조직이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2000년도에 이런 무장 조직이 정당으로 전환하는 데 상당히 성공했고요. 헤즈볼라의 출범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1982년 제1차 레바논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레바논에 있던 피에로를 제거하기 위해서 레바논에 군사력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피에로를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 피에로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 진공 상태에 시아파를 중심으로 한 아말이라든지 이런 무장단체들이 헤즈볼라를 통합하면서 시아파의 무장조직으로 가장 강력한 헤즈볼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헤즈볼라는 상당히 급진적인 무장 활동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983년에 베이루트에 있던 미국 해병대 사령부를 자살 폭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미군이 231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2년에 아르헨티나에 있던 이스라엘 대사관에 헤즈볼라가 침범을 해가지고 총기 난사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29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들어와서 헤즈볼라는 무장 전파 활동에서 정당 조직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선거에서 하마스는 12명의 의석을 지닌 정당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레바논의 연립정부를 행사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앞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마스는 순위파 무장 조직이었고 헤즈볼라는 시아파였습니다. 그리고 이란과의 관계에서도 하마스는 이란에 대해서 상당히 독립적이었습니다. 물론 하마스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등 지원을 받았지만 직접적인 관리 대상은 아니었고요. 그러나 헤즈볼라는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직접적으로 만든 시아파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설 배경이라든지 이란과의 관계에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는 가자 지역에서 활동했던 무장선파였습니다. 상당히 고립된 지역이죠. 그러나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배후가 오픈되어 있는 그 조직의 활동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대한 위협 강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 영토와 바로 붙어 있고 이스라엘 안보에 직접적인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반면에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레바논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험 민도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근로 수준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하마스는 2006년에 총선을 통해 가지고 제도권으로 진입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진입을 통해 가지고 합법적인 정당 조직을 만들어내고 합법적인 정부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무장 전파 조직에서 2000년대에 정당 조직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연정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대항전을 갖지만 그 창설 배경이라든지 이스라엘 관계라든지 이란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 그 대결은 상당히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국가 대 대결을 벌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게 1982년 제2차 레바논 전쟁이었고요. 이 제2차 레바논 전쟁도 레바논 국가와 대결했던 게 아니고 레바논에 있던 헤즈볼라와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란과 본격적인 정면전을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런 양국이 군사적 고조를 시킨 주요 사건들을 보자면 작년 2024년에 10월 7일에 하마스의 이집트의 기습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이 10월 7일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간인이 1200명이 집단 사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돌입하는 가운데 헤즈볼라도 개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봤을 때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개입의 배후에는 이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2024년 4월 1일에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서 4월 13일 날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4월 19일 날 이란이 이스파한 공항을 공습하게 됩니다. 이런 양자 간의 군사적 대결 가운데 이스라엘은 7월 31일 날 이스라엘 하마스 수장인 이스마일 하니예와 9월 27일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라를 암살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은 이란에 있어서 국가적 그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난 10월 1일에 그 180발에 가까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을 봤을 때는 그 양국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이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와 같은 분쟁에 있어서 전체적인 중동 국가들의 입장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란과 가장 가까워 있는 걸프 국가들, 사우디라든지 바레인이라든지 UAE 이런 국가들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격화되면 결국 걸프 국가에 있는 순위 국가들,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이 걸프 국가들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개입이라든지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군사적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중동을 봤을 때 중동에는 크게 두 가지 진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영이 뭐냐면 현상 유지 진영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지금 중동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진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걸프 국가이고요. 이집트 국가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대부분 순위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 유지에 타파라는 진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은 2011년도 중동이 대혼란기에 겪을 때 시아 벨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란, 시리아, 레바논, 헤즈볼라 같은 강력한 시아 벨트를 만들어내면서 기존에 있던 순위 중심의 현상 유지 블록에 대해서 상당히 도전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쟁이 중동 전체적인 중동에 있어서의 의미는 이란이 과연 얼마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현상 유지 블록을 얼마만큼 도전적인 액션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의 군사적 목표는 물론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에 대한 원산 복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란의 핵무기 개발입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중동 전체의 정치적 역학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만약 이란이 핵 개발을 성공한다면 사우디가 핵 개발에 뛰어들고요. 사우디가 핵 개발에 뛰어들면 사우디, 그 다음에 이집트, 터키도 이 핵 개발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중동 전체 지역은 핵 경쟁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대응을 나오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란의 핵무기 시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물론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이란의 핵 개발을 어떤 방법이든 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핵 개발에 대해서 어떤 긴장의 강도가 벌어질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대중동 정책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에 있어서 미국은 1955년에 바그다드 조약을 만들어내고 1959년 센토라는 군사 동맹체를 만들어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소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군사 봉쇄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이 두 정책은 실패하고 맙니다. 1991년에 걸프 전쟁을 발발하는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것 사건이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당시 쿠웨이트만 회복했지 이라크에 있는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나중에 사담 후세인이 계속적인 정권을 유지하게 되고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2001년대 아프간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러니까 2001년대 9월 11일 9일 테러를 통해 가지고 오사마 빌라든을 중심으로 한 알카에다 조직이 뉴욕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2001년도 아프간 전쟁을 발발합니다. 그러나 아프간 전쟁은 20년 동안 전쟁을 벌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최장기 전쟁이었고요. 결국 미국은 아프간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레반이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이라크 전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게 2011년도 아랍의 봄 이후 아랍의 내전입니다. 그러니까 리비아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예멘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서 내전이 발발할 때 미국은 전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바마 행정부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도에 출범하게 되는데 3년 후에 중동은 대혼란기로 접어듭니다. 그럼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이걸 방관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있어서도 미국은 상당히 많은 평화협정안을 만들어냅니다. 2000년대에 클린턴 행정부의 캠프 데이비드 협상이라든지 그리고 2002년에 부시 행정부의 평화 로드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실패하고 맙니다. 지금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2.0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이란이
전쟁 발발을 하는데 압력 요인을 사전에 제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대중동 정책은 뭐 다른 지역에 쉽게 말하면 한반도라든지 뭐 아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비해서 볼 때 중동 정책은 그리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에 있어서의 아주 선이 굵은 정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의 힘을 보여준 정책을 중동에 투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중동 국가들이 트럼프의 그 선이 굵고 선이 분명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중동에 대해서 분쟁은 그렇게 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오바마 행정부라든지 바이든 행정부, 특히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미국의 반대 진영에 있었던 이란이라든지 그리고 IS라든지 이런 반미 국가들, 반미 진영뿐만 아니라 친미 진영이었던 사우디라든지 이집트조차도 오바마의 행정부의 대중동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합니다. 오바마는 허수아비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강력한 선이 굵은, 선이 분명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정책이 친이스라엘 정책이라는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힘에 기반한 트럼프의 정책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란의 그 JCPOA, 이란의 핵 협정을 탈퇴를 해버리죠, 그죠? 만약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그 민주당 하의 중동보다는 공화당 하의 트럼프 하의 그 중동이 그래도 더 안정지향적이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제5차 중동전을 발발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동은 거의 반세기 이상 동안 전쟁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 모든 형태의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라든지 이스라엘도 이라크라든지 아랍 국가들과 전면전을 해본 경험이 있는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전면전으로 가는 게 양국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국가들도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그리고 특히 친이란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도 제5차 중동전으로 발발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매몰되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동까지 투사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미국 또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11월 5일 대선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을 벌어지고 확전이 될 경우 트럼프에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또한 이스라엘과 이란이 확전되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이란과의 장기전을 했을 경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비 부담을 인해 가지고 사회복지비가 감축이 되고요. 이란 또한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할 여력이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한다면 미국이 개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 국제사회에 있어서 장기적인 경제 제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모험적인 전면전 전쟁을 벌이기는 상당히 그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은가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경제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 뉴스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가 저희들 알아야 될 게 수차례 걸친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많이 겪었고요.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극복을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경제가 붕괴된다는 것은 상당히 조급한 판단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스라엘 거시 경제는 상당히 악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5% 대폭 낮췄고요. 내년 경제 성장률도 4.2%에서 3.8%로 대폭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내 총생산을 봤을 때에도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가 1.9%에서 1.2%로 대폭 낮춰졌고요. 내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도 4.6%에서 4.4% 조정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신용평가도 이스라엘도 상당히 단계를 상당히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난 전쟁 기간 동안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심한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스라엘 국민들의 그 컨센서스 합의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희생해서라도 이런 위기를 돌파를 해내야 됐다는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상당히 강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시 경제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지나가 놓으면 이스라엘은 놀라운 경제 회복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마 그 이스라엘이 그 이란의 석유 수출을 공개한다면 가장 예상되는 게 카라그 섬에 있는 석유 수출 터미널입니다. 이 석유 수출 터미널은 이란의 모든 원유들이 선적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 석유 수출을 타개했을 경우 아마 국제 원유 시장은 $200까지 치솟지 않을까 하는 게 전체적 여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100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이 그 이란의 석유 수출을 공개한다면 이란은 적극적인 보복을 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전 석유 수송량의 2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이 봉쇄된다면 국제 유가는 틀림없이 상승하게 됐고요. 만약 그 사우디와 걸프 국가에 대해서 이란이 도발을 한다면 이 전쟁은 아마도 국제 경제에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히지 않을까 하는 게 전체적인 여론입니다. 이번 전쟁은 전체적인 중동 분쟁사에 보면 상당히 마지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이미 지나간 문제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았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 중동에서 아랍민주화라든지 중동의 대혼란기에 접어들었을 때 팔레스타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이 중동 평화협정 체제가 만들어지는데 팔레스타인 문제가 대의가 아니라고 거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걸프 국가들 중에서 사우디의 그 후원을 받았던 바레인이라든지 UAE가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뒤에는 사우디의 지지가 승낙이 있었고요.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그렇게 중동 전체의 평화에 있어서는 이전처럼 꼭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할 전제 과제가 아니라는 게 전체적인 중동의 분위기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도전을 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거의 한 40년 동안 지속된 전쟁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많은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도 두 차례 거친 민중봉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살 포탄 테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압박 정책이 있었고요. 이러한 그 관계 속에서 이번에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그 무장 군사 대결은 양 진영에게 상당히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피해가 상당히 타격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거의 복구 수준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게 이스라엘 목표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평화의 그 해결책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측은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30년 가까운 동안 경험했습니다. 결국 비극적이고 비관적인 예측이지만 지금처럼 현상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대부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